새로운 성장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밸류업의 가장 본질은 뭐냐? 그건 가버넌스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지배구조 이슈.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셨죠? 이창훈 전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삼성전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서부터도 그랬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실적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 그때 그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이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는 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하이닉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거는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HBM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다시 엔비디아에 HBM 들어간다고 해서 올랐고, 이제 반면에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바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바보형.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형성돼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은 그 예비 실적 발표했지만 삼성전자 이익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익의 사이클이 여기가 피크가 아니고 지금부터 적어도 하반기까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외국계에서도 삼성전자 11만 원 목표 주가 나오기도 했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건지, 왜냐면 우리가 그때 좋다 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다들 좋다고 할 때 이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 시점은 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네네. 예. 근데 저 같으면은 좀 더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하이닉스도 전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전 고점 아직 못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늘 올라갈 때 보면 저점은 높게 형성되고 고점은 더 높게, 지난 고점 위에서 형성되는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 DRAM이나 낸드 쪽도 좋아지지만 새로운 또 HBM 쪽이 나타나서 새로운 성장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TSMC 지진 이슈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많이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 팔 때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 전체하고 봐야 되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조금 쉬어갈 타임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쉴 때는 삼성전자도 쉬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짧은 시계에서는 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의 끝이 여기냐, 그러면 상승 추세의 끝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고점을 한번 넘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월 한 20일 정도 남았죠. 네. 아무래도 우리 세린메이 5월이 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자연히 또 시장은 또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의 이슈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본인이 알아서 뭐 일부 파시는 분도 뭐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절성을 보면 묘하게 한 5월부터 10월까지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 희한한데 뭐 그런 계절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부를 뭐 만약에 이제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투자하신 분의 50% 이상 되는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일부를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의 끝이 여기냐, 여기서 다 팔고 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뭐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뭐 이제 버블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은 아닌 거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현재가 내년도 예상 이익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지금이 제일 낮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센티먼트 사람들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 센티먼트 상으로 보면은 뭐 너무 좀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1000불을 넘어가는 게 버겁잖아요. 지난번에 1000불 근처 갔다가 밀렸다가 한 번 다시 때 올랐다가 또 밀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버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들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 생기면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독주잖아요, 독주. 엔비디아의 독주인데 그거에 대한 또 경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을 소비하는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또 테슬라, 메타 뭐 이런 쪽에서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자체 칩을 설계하겠다 이런 흐름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에 대응을 해서 뭐 AMD도 그렇고 뭐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 어떤 NPU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그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좀 가시적이네, 좀 도움이 위협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지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그 소부장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2차 전지를 보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대자뷰죠, 고민이 대자뷰.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모두가 다 반도체 다 오른다. 네.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아까 마이크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정고점이 100달러였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실적이 훨씬 안 좋은데 120달러를 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작년처럼 2차 전지 너무 좋다고 할 때 반도체를 그때 샀던 분들 바닥에서 그분들이 결국 또 수익이 커졌던 것처럼 지금도 좋다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렇게 좀 안 올라가고 있는 뭐 화학주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철강이 됐든 이런 쪽을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은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개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의 그 투자 원칙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탄탄하게 써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개인들은 여기가 와글와글 되는데 저쪽 동네에 가서 혼자 외롭게 기다리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사실 이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1년이 넘었잖아요. 작년 초부터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 변화의 초기에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올라타는 게 개인들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과하다 싶을 때에는 좀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방송을 많이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2차 전지가 작년 여름에 뭐 엄청난 시세 폭발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내려왔어야죠. 음. 그게 꺾였을 때. 지금 반도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부 중소형주들은 꽤 과열돼 있죠. 그러게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비싸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2차 전지 주식의 PER이 뭐 한 100배, 200배 이렇게 됐잖아요. 200배 이렇게 PER이 됐고 퍼가 PBR도 뭐 10배, 20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말고 대형주 말고 반도체 뭐 한 대더라 뭐 이런 중소형주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언제 만약에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2차 전지 내려온 걸 보듯이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마인드를,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주식은 언젠가 이 곡선을 그럼요. 그린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요. 네. 저 PBR주, 소위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기대했던 것은 일본처럼 이렇게 그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이 기업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이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약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초반에는 그 밸류와 관련된 저 PBR 주식들이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네. 거의 1조 가까이 샀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만 코스닥은 팔았죠. 네.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반도체, 자동차를 산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고점에 비하면 많이 흔들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금투세 안 하는 거, 또 뭐 상속세, 뭐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 안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 그러면 그게 해당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5천만 원 이상 그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위 한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99%의 사람은 상관이 해당이 없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거 하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그거 하면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 비중을 줄이게 되면 뭐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뭐 그 과거에 늘 낙수 효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무슨 우리가 낙수 효과가 있었냐. 부의 양극화만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조세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뭐 한 50조가 모자라는데 돈 많은 사람들을 감세시켜주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해주기가.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배당의 분리과세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법인세를 한번 물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주주들이 법인세를 문 상태에서 받은 건데 그 배당에 대해서 또 다시 종합과세를 해서 반을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주 입장에서는 배당하기가 싫거든. 그렇죠. 법인세를 냈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세를 뭐 한 분리과세해서 일반 저 이자 소득세는 한 20% 내라 그러면 괜찮은데 종합과세 하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소득세로 가게 되면 뭐 종합과세 30%, 50%죠, 50%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니까. 이제 대주주들이 자꾸 배당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뭐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도 그 ISA 계좌 같은 것들은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재산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본질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제와 관련된 거고 더 큰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밸류업의 가장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뭐냐? 그건 가버넌스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지배구조 이슈. 그 가버넌스 이슈는 그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상법상에 그렇죠. 이 주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신의 성실의 책임 이런 것들을 상법에 넣자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그렇죠. 지금처럼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업만, 주주들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딱 바뀌면 그렇죠. 기업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면 자사주 같은 거, 자사주 같은 것도 자사주 매입할 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소각하는 걸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처음에 왕창 들어온 게 자사주 얘기 나와서 왕창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자사주 소각, 아니요, 매입 후 소각. 아니요. 그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금감위에서 하고 나서 왕창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 코리아 밸류업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거는 끝났고 정부 여당은 참패를 했는데 이게 선거용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 하는 거는 차후에 발표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성 있게 발표를 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러면은 진정성을 믿어주겠죠. 그러면 현재 외국인 매수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A 아니네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난번 뭐 이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가버넌스 이슈를 건드린다고 하는 게 결국은 주주의 평등이죠. 주주 권리의 평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 체제고 네. 경제 민주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소위 얘기하는 오너, 대주주들이 뭔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과연 현재 보수주의 정권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약간 퀘스천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천만이죠. 그렇죠. 1,000만이 훨씬 넘는 건 1,몇백만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선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도 해야 그렇죠. 되고. 대선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걸 개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한국 증시의 레벨을 계속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그 기대를 그렇죠. 계속 가질 만하냐. 그렇죠. 일단은 가질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요 다음에 정부의 발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정부가 이제 5월 달인가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야당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네. 엄청 쏟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 밖으로 또 1조 이상 오늘 매수를 샀죠.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환율도 1,360원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의외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때문에 샀다기보다 외국인들이 산 게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집중, 현대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도체 주식을 산 거죠. 지금 보면은 다 올랐잖아요. 네. 다 올랐는데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접근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밸류업을 생각했다고 하면 뭐
저PBR 주로 샀겠죠. 근데 그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요 5월 달에 있게 되는 정부의 발표, 네, 후속 네. 대책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냐 하는 거는 결정될 것 같고, 증시 방향성은 뭐 매크로나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이죠.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들 네.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의 문제, 네. 결국 연준의 의도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골디락스 상태로. 네. 따라서 한국이라든가 신흥국들도 같이 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그랬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죠? 아니 무슨 골디락스가 아니잖아요. 아, 미국이 왜냐면은 골디락스가 골디락스가 아니라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뜨뜻미지근한 성장이거든요. 뜨뜻미지근한 성장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성장 상태. 그게 제일 좋다는 건데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거잖아요. 뜨거. 까보니까 뜨거. 뜨거. 인플레이션은 자꾸 CPI는 3.5 자꾸 예,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은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물가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추세적으로. 네. 떨어지다가 3월 달부터 돌아서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유가도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요새 보면은 구리 가격, 금 가격,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뭐 그래도 선방했지만 어젯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많이 빠졌잖아요. 어젯밤에. 그리고 그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의 현상이 뭐냐면 일드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닝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일드 커브는 경기 하강을 예상을 해서 장기물 금리가 낮게 형성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시계 문제이지 뭐 다 그랬잖아요. 6월달, 3월달 되면 금리 인하한다. 늦어도 6월달에 한다. 3번 한다. 그래 경기 꺾인다. 그랬기 때문에 채권의 장기물 금리가 낮았거든요. 30년짜리, 10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30년물 금리가 제일 많이 오르고 10년물 금리가 두 번째로 많이 오르고 2년물 금리 조금 오르고 무슨 얘기냐면 커브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 틀렸네. 오히려 지금 현재 경기가 약간 과열이고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와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골디락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약간 시장은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로에 와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 만약에 한 달 뒤에 또 물가 데이터가 올라가고 고용 데이터가 또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계속 달려가기 어렵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 CPI도 좀 높지 않겠냐. 이것이 높죠.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헤드라인 CPI는 당연히 높을 텐데 보는 거는 이제 코어잖아요. 그런 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PC, PC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떨 거냐 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다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조금 조심할 타임이 와가는 것 같아요. 와가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늘도 중국 같은 경우에 CPI 발표했지만 중국은 또 거꾸로 CPI가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CPI가 낮게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미국이 낮게 나오면 좋은데 중국이 낮게 나왔다는 거는 경기 회복이 신통치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근데 요즘 그러니까 경기가 비리비리하다는 얘기니까 중국은 사실은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게 좋고 미국은 좀 낮게 나오는 게 낮게 좋은데 나오는 게. 거꾸로 지금 미국은 낮게 나오고 중국은 비리비리하니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좋죠. 네. 왜냐면 우리는 반도체가 돌았으니까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한국의 반도체 왕창 사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주식도 옛날엔 전기차 그러면은 테슬라 이랬는데 요새는 전기차 저거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가솔린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제 도요타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중간에 매우겠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현대차도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